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 제1편 알렉산드르 푸시킨입니다. 푸시킨은 우리에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푸시킨이 1820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러시아의 대시인이자 러시아 국민문학의 창시자 푸시킨을 만나보세요. 화가 키프렌스키가 그린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초상입니다. 푸시킨은 이 초상화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을 가장 잘생기게 그렸기 때문이겠죠. 푸시킨의 초상화 뒤의 배경은 리라를 든 음악과 시의 뮤즈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성 푸시킨을 뮤즈와 함께 그려낸 키프렌스키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그림입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에 대한 러시아인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푸시킨 앞에 붙는 수식어는 러시아의 모든 것, 시인 이상의 시인, 대시인, 러시아어의 어머니, 러시아 근대문학의 시작, 러시아 국민문학의 창시자, 모든 것의 시작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있는 푸시킨의 동상만도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니 러시아인의 푸시킨 사랑은 과히 숭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모스크바 푸시킨 광장의 푸시킨 동상입니다. 개막식 때 다스타옙스키가 연설을 하였고 푸시킨을 예언자라고 칭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동상은 조각가 오페쿠신의 작품으로 1880년 개막식에는 투르게네프 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른손은 가슴에 찔러놓고 왼손은 뒤로 해서 모자를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의 중심을 이동한 채 비스듬히 서 있는 모습으로 자유와 사랑을 노래한 푸시킨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황제마을의 기숙학교 김나지움 정원에 있는 푸시킨 동상입니다. 시상을 떠올리려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머리를 손으로 괴고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벤치 의자에는 학생모가 놓여 있죠. 청소년 푸시킨의 고민과 성장통이 느껴지는 동상입니다. 푸시킨은 대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푸시킨 대에는 이미 몰락하였기에 나중에는 작품 활동만으로 집안을 건사하고 부인의 사치를 감당해야 했던 전업 작가였습니다. 푸시킨의 친가는 12세기 이래 600년 이상의 명문 귀족 가문이었고 외가는 독일계 후손이었습니다. 조상 중 에티오피아계 혈통이 섞여 있었는데 푸시킨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을 흑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자긍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푸시킨의 독특한 외모는 외가 쪽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푸시킨의 외증조부 간니발은 아프리카 아비니시아의 왕자였는데 콘스탄티노플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뾰트르 대제의 양자가 되어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하였다고 합니다. 푸시킨의 외증조부의 이야기를 미안의 역사소설 뾰트르 대제의 흑인에 녹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푸시킨의 아버지 때에는 이미 가문이 몰락하였고 아버지 세르게이 푸시킨은 불어를 훌륭히 구사하며 파티를 즐겼고 프랑스 문학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죠. 푸시킨의 어머니 나제슈다 오시포브나는 아브람 페트로비치 간니발의 손녀로 아름다운 혼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푸시킨의 부모는 모두 파티와 사교계 생활에 바빴기 때문에 푸시킨은 어린 시절 프랑스인 가정교사로부터 프랑스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모 아리나 로지오브나와 외할머니 마리아 간니발을 통해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아 민담, 민요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 덕분인지 서구적인 것과 러시아적인 것의 절묘한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푸시킨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 황제마을에 있는 귀족자녀 기숙학교인 리제이에 입학하여 수학하였고 평생의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리제이 시절 시험 때 발표한 시를 듣고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젤자빈이 푸시킨을 극찬하면서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라고 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음주, 음란시를 쓰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문학적 재능이 발전하고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적 선진사상 영향을 받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황제마을 귀족학교 시절 시낭송을 하는 푸시킨을 그린 랩빈의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 귀에 손을 대고 앞으로 몸을 숙여 푸시킨의 시낭송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제르자빈입니다. 리제이 시절 푸시킨이 썼던 방과 푸시킨의 친필 원고입니다. 리제이에서 푸시킨은 평생 친구 푸신을 만나게 되죠.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황제마을 귀족학교 리제를 졸업하고 1817년부터 20년까지 외무성에서 근무합니다. 이 시기에 마을, 차다예프에게 자유 등의 시를 집필하죠. 전제주의, 농노제의 비참함과 압제의 상황에 대한 시를 주로 창작하여 남부지방 유배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푸시킨은 이 시기에 급진주의자들과 어울리며 급진 사상을 견지하게 됩니다. 사진은 자유, 볼리누스지의 친필 원고입니다. 푸시킨은 두 번의 유배 생활을 합니다. 한 번은 남부 유배 시절로 라입스키 장군의 도움을 받아 카프카스를 여행하면서 카프카스의 포로, 바흐치사라이의 샘 등을 저술하죠. 낭만주의 작품을 집필합니다. 그 후 푸시킨은 1824년 정부에 청원하여서 고향인 미하일롭스커에로 옮기게 되지만 이것도 사실상 유배였죠. 푸시킨은 1827년에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보리스 고두노프, 예브게니 오네긴 등을 집필합니다. 푸시킨이 나탈리아 곤차로바를 처음 만난 것은 1828년 12월 모스크바의 한 무도회였습니다. 막 사교계에 첫 발을 내딘 아리따운 16 나탈리아에게 반한 29세의 푸시킨은 몇 개월 후인 1829년 4월에 지인을 통해 청혼합니다. 푸시킨은 지인인 베라 비아잠스카야 공작 부인에게 쓴 편지 중에서 결혼한 부인이 130번째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죠. 1830년 5월 6일 푸시킨과 나탈리아 곤차로바의 약혼이 성사되었지만 지창금 합의로 결혼식은 연기되었습니다. 수년 뒤 나탈리아는 지인에게 그들의 결혼이 약혼자와 장모의 다툼으로 계속해서 고비를 맞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의 푸시킨의 숙부가 죽으면서 결혼식은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푸시킨은 영지 상속 문제로 볼디노에 갔다가 콜레라가 창궐하였기 때문에 3개월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기간이 푸시킨의 창작 인생 중에서 가장 왕성한 창작 시기였습니다. 푸시킨과 부인 나탈리아가 결혼한 발쇼이 바즈네세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저택으로 돌아올 때 아르바트 거리 쪽 저택 대문에서 푸시킨의 후원자들과 친후 파빌 나쇼킨, 파빌 벼젬스키 등과 가족, 친구 부부들이 신혼부부를 맞이하였다고 하죠.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치고 푸시킨과 곤차로바는 결국 1831년 결혼합니다. 아르바트 거리의 푸시킨 기념박물관은 1831년 3월 2일에 푸시킨이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결혼한 후 몇 개월간 살았던 집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물관은 1972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사진은 아르바트 거리의 푸시킨 기념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푸시킨은 총각 파티도 치렀고 신혼살림도 함께했죠. 1831년 2월 17일 결혼식 전야에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이 집으로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을 불러서 총각 파티를 하였습니다. 이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동생 레프 푸시킨, 파벨 바잠스키 공작, 시인 니콜라이 야지코프, 회상록 작가 데니스 다비도프, 철학자 이반 키리옙스키, 작곡가 알렉사이 베르스톱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 동상은 푸시킨과 부인 나탈리아의 동상으로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에 푸시킨 신혼집 옆에 있는 것입니다. 푸시킨 동상을 부인 동상보다 1cm 작게 제작하였다고 러시아인들이 동상 제작자에게 항의했던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푸시킨은 부인보다 키가 더 작았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황제 마을에서 몇 개월간 신혼부부는 조용히 살았고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하고만 교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푸시킨의 아내는 푸시킨 작품의 정서를 도왔으며 나탈리아가 정서한 에카제리나 2세의 비밀수기, 논쟁 잡지, 꼴롬나의 집 복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7월에는 황제의 가족이 콜레라 때문에 짜르스커의 셀러로 피난하였고 나탈리아는 숙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황제 부부가 푸시킨 아내를 산책하다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가장 인적이 없는 곳을 찾아 산책을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1831년 가을 푸시킨 부부는 페테르부르크로 이사를 했고 푸시킨 아내의 미모는 페테르부르크 상류사회에 대단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푸시킨은 처음에는
상류사회에서의 아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상류사회 인사였던 다리아 피켈모는 푸시킨 아내의 미모를 지적하면서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상상력도 부족한 것 같다며 평했습니다. 푸시킨에 대해서도 그녀 앞에서는 시인이 되기를 멈추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런데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에 대해서 가정과 집안을 돌보지 않고 상류사회의 쾌락만 쫓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습니다. 그런 평가가 내려진 것은 슈콜레프의 저서 푸시킨의 결투와 죽음에서 푸시킨의 아내의 삶이 주로 상류사회의 연애 사건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한 것이 한몫하였죠. 그러나 이후에 곤차로바가의 문서들과 푸시킨 아내가 친척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알려지면서 나탈리아의 인성에 대한 해석이 변화되었습니다. 서신들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언니와는 달리 나탈리아는 이런 편지들에서 상류사회의 인기나 성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대부분이 집안일이나 아이들, 남편의 출판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그림은 1841년 드로잉으로 푸시킨의 네 자녀인 그리샤, 마샤, 따샤, 사샤를 그린 것입니다. 당시 여론과는 반대로 나탈리아는 현실적이고 의지가 강한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푸시킨이 잡지 발행을 할 때는 푸시킨이 없을 때 현대인 잡지에 관해 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일을 하기도 했었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푸시킨은 1834년 1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흘 전에 시종보로 임명되었다. 물론 내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이다. 궁정에서는 아내가 궁정 무도회에서 춤추기를 바래서야겠지라고 말이죠. 푸시킨의 부모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며느리가 궁정 무도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며느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무도회에서 보낸다고 푸념한 것을 보면 궁정 관료들이나 그 부인들만 참석하는 궁정 무도회에 푸시킨 부인을 참석시키기 위해 푸시킨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하찮은 직위를 하사했다는 푸시킨의 추측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푸시킨의 아내는 피츠르부르크 상류사회와 궁정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자매들인 알렉산드라와 에카제리나까지 수도로 불러들여 사교계에 출입시키고 푸시킨의 집에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35년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는 프랑스 장교 드루드 단테스를 알게 됩니다. 그가 푸시킨 부부에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푸시킨 아내 나탈리아는 비록 니콜라이 1세가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사교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았으며 어떤 다른 이름과도 연관되어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푸시킨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단테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푸시킨 아내의 행실에 대해 비난할 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단테스가 푸시킨 아내 나탈리아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그와 푸시킨 아내의 관계에 대한 추측성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푸시킨과 단테스가 결투하기 전까지는 푸시킨 아내의 행실과 그 역할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여루시인이자 연구자였던 안나 아흐마토바나 마리아 츠베타예바는 푸시킨의 죽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푸시킨 아내가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였습니다. 1946년 단테스의 후손이 공개한 1836년 단테스가 양아버지인 헤케른 공작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단테스는 자신이 푹 빠져있던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매력적인 창조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그 여인의 남편은 엄청나게 질투가 많으며 그 여인은 자신을 좋아한다고 썼다고 합니다. 1951년 이 편지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차블롭스키는 이 여인이 푸시킨의 아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1835년 가을 나탈리아에 대한 단테스의 추궁거림이 더 심해지자 상류사회에서도 둘 사이에 대한 추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푸시킨의 친구들에게는 푸시킨을 아내에게 배신당한 오쟁이진 남편이라고 표현한 익명의 비방 편지들이 전달되었죠. 그 편지에 대해 알게 된 푸시킨은 결국 단테스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투 신청서를 단테스의 양부인 네덜란드 대사 헤케른 남작이 받게 되죠. 단테스에게 보내는 결투 신청서를 받게 된 헤케르는 푸시킨에게 결투를 24시간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탈리아의 친정오빠와 푸시킨 지인들의 중재로 푸시킨은 결투 신청을 거두어들이죠. 그날 단테스는 나탈리아 언니 에카제리나와 결혼하려고 했다며 발표를 합니다. 그날 저녁 단테스와 에카제리나의 약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므로 푸시킨과 단테스의 결투는 없던 일이 되었죠. 그러나 단테스가 에카제리나와 약혼을 발표한 후에도 푸시킨 아내와 단테스 관계에 대한 추문은 상류사회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테스가 사랑하는 사람인 즉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 나탈리아의 언니 에카제리나와 결혼하여 자신을 희생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단테스와 에카제리나의 결혼은 1837년 1월 10일에 거행되었습니다. 나탈리아도 참석하였죠. 그러나 피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푸시킨 부부는 신혼부부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후 사교계에서 만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1월 23일 어느 귀족 무도회에서 단테스는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를 모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날 푸시킨은 헤케른에게 비난의 편지를 보낸다면 양 아들인 단테스가 결투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헤케른에게 비난의 편지를 발송합니다. 결국 1월 27일 초르나의 리치가에서 푸시킨과 단테스의 결투가 성사되고 푸시킨은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집으로 옮겨진 푸시킨은 사경을 헤매면서 몇 번이나 아내 나탈리아를 불러서 그녀는 이 사건에 잘못이 없으며 그는 항상 그녀를 믿었다고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푸시킨은 결투 사흘 후인 1월 29일 결국 사망하게 되죠. 사진은 푸시킨과 단테스가 결투를 벌인 곳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푸시킨이 죽자 나탈리아는 병이 났을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푸시킨의 상을 치른 후에도 그가 사망한 금요일에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고인을 추모하며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탈리아는 푸시킨이 사망한 후 언니 에카테리나와는 연을 끊고 평생 만나지 않았다고 하죠. 단테스는 푸시킨과의 결투 후에 프랑스로 추방당하지만 에카제리나와의 사이에서 일남 3녀를 낳았고 고국 프랑스에서는 출세 가도를 달려서 나중에 상원의원까지 지내게 됩니다. 스비아토고르스키 우스펜스키 수도원에 위치한 푸시킨의 묘입니다. 항상 참배객들의 꽃들이 놓여있죠. 러시아인들의 푸시킨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푸시킨이 죽은 후에도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던 나탈리아는 수많은 구혼자들이 있었고 니콜라이 1세의 관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을 혼자 지내다가 푸시킨이 죽은 지 7년 후인 1844년 란스코이 장군과 재혼하게 됩니다. 니콜라이 1세가 결혼식에 나탈리아의 아버지 대신 참석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나탈리아는 정중히 거절하였다고 하죠. 결혼식에는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만 참여하였죠. 재혼 후에 나탈리아는 푸시킨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 외에 3명의 아이를 더 낳았고 재혼한 남편 란스코이의 영지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재혼한 남편 란스코이 장군과의 결혼 생활은 평탄했지만 나탈리아는 1863년 숨을 거둘 때까지 푸시킨과의 편지들을 평생 보관했다고 전해지죠. 나탈리아는 푸시킨의 시 그루지아 언덕에 밤함개가 피어있네 마돈나 내 품에 안을 때 아니요 격렬한 쾌락에 떨지 않으려오 때가 왔다 내 친구여 때가 왔다 내 심장이 원한다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 나는 결혼한다 등의 영감을 불어넣은 푸시킨의 뮤즈였습니다. 또한 나탈리아는 푸시킨의 사랑, 결투, 죽음이라는 말들과 함께 러시아 문학사에 영원히 남아있으며 푸시킨의 삶을 언급할 때 지금까지도 꼭 소환되는 이름입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의 그래피티로 그려진 푸시킨과 부인 나탈리아입니다. 푸시킨은 길지 않은 20년의 창작 인생 동안 700여 편의 시, 민담, 단편소설, 장편소설, 희곡, 역사물, 평론, 기행문 등 기존의 모든 장르 외에도 운문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푸시킨은 장르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와 신선한 주제를 새로운 언어로 그려냄으로써 지금까지도 러시아 독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죠. 하나의 장르에 숙달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은 푸시킨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많은 작품을 집필했다는 것은 그의 작가 정신을 드러내고 항상 새로운 것을 미학하고자 했다는 것은 작가로서의 그의 자세를 확인시켜 줍니다. 푸시킨 전집은 1837년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사망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표지는 1937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가 푸시킨 사망 100주년에 맞추어 출간한 푸시킨 전집입니다. 전체 16권 중 제4권의 표지입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문학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생애와 작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